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이제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는 또 운동을 잘하고.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악기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초등 입학 시기부터 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요. 다방면에서 꽤 높은 성취력을 보인 아이들의 비밀의 공통점은 공부 정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공부 정서를 갖추기 위한 또 다른 그 안의 비밀, 그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3살, 4살부터 엄마가 줬다는 것.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서울의 사립유석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교육 관련 저서 또 강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늦기 전에 공부 정서를 키워야 합니다라는 그 책을 주제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어떤 이성적인 작용, 그리고 논리적인 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라는 것, 더 폭넓게 이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이성적인 작용이 아니라 직관적인 작용과 정서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우는 그 첫 순간순간들에 어떠한 정서감이 주어지는지가 이제 공부 정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공부 정서도 좋은 정서가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정서가 있을 수 있겠죠. 공부 정서에 어떤 긍정적인 정서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절한 어른입니다. 태어나서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매번 다 배우고 익히고 낯선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주고 다시 반복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친절한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친절한 어른이 꼭 엄마 아빠일 필요는 없습니다. 할머니도 될 수 있고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 삼촌 이모 누구나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미취학 시기 기간 동안 가능하면 아이들이 혼자 방치되거나 아니면 스마트 기기를 바라보고 있거나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있는 시간을 가급적이면 주지 않고 누군가가 함께 하면서 설명해주고 익히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젓가락질을 배우더라도 할머니가 천천히 예쁘게 다독여 가면서 아이 그렇게 흘리지 말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뭔가 배우는 것들은 항상 즐거움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러한 순간들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공부 정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공부 정서는 초등 시기가 아니라 초등 시기 입학 이전에 거의 다 형성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전에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이제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는 또 운동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아이는 또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조금 세분화되고 나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악기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마치 하나를 가진 아이가 초등 입학 시기부터 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요. 이러한 현상을 이제 거의 초격차를 벌어진다, 이제 그런 모습을 요즘에 교육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 이렇게 배움에 대해서 공부 정서가 좋은 아이들은 미취학 시기에 어떻게 가정에서 양육되고 이제 교육되어 왔길래 이런 모습을 보일까 하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 학부모 면담 주간이 있죠. 면담 주간에 이제 그런 자녀의 학부모님이 오시면 제가 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아이는 취학 전에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여쭤보면 잘 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키웠는데 정말 모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정 환경이나 아이들 성향이나 그런 것들에서는 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 성향도 다 달랐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유일하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 정서가 높았던 아이들은 적어도 3살, 4살부터는 엄마나 아빠가
매일 동화책을 읽어줬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거의 2시간 정도 분량을 꾸준히 읽어줬어요. 그것 하나가 큰 차이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죠. 2시간 동안 동화책 읽어준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꼭 연속으로 읽어주진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엄마가 혼자 다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랑 아빠랑 뭐 시간대를 나눠서 해도 되고, 한 15분 읽다가 뭐 다른 거 하다가 또 한 20분 읽어줘도 되고, 그 분량을 점점 좀 태워주고, 특히 중요한 건 실감나게 읽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아이가 5살, 6살쯤 되면 본인이 어떤 책을 더 읽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고민이 되시죠. 읽은 책을 계속 이렇게 무한 반복하듯이 읽어줘도 되는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어른들도 재미있는 드라마 보면 재방송 또 보죠. 예. 아이들도 그걸 통해서 그때 느꼈던 감정들 계속 되새기고 싶은 거거든요. 어른들이 읽어주기 힘들 뿐 아이들에게는 무한 반복해서 읽어주셔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희는요 너무 바쁘고요, 뭐 2시간 도저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다른 시간은 다 놓치더라도 아이랑 잠자기 전에는 꼭 읽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들기 전의 시간에 아이랑 함께 하면서는 다른 일들, 걱정거리 다 내려놓으시고 너와 함께 이 책을 읽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안정감 있다는 느낌으로 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도 그 시간 정말 행복감을 느끼면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잠이 드는 거죠.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잠이 듭니다. 잠이 들면 우리의 무의식은 이제 꿈속에서 발현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무의식이 잠자는 시간 동안 계속 작업을 합니다. 중요한 것들 남겨놓고 필요 없는 것들 버리고, 그런데 잠들기 전에 엄마와 함께한, 그리고 그 시간에 함께 가지고 있던 이 책, 또 책 속의 등장인물들, 그런 것들이 꿈속에서 계속 작업을 이루어주면서 무의식 안에 각인하는 효과를 줘요. 책이라는 건 참 좋고 행복하고 포근한 것이구나 라는 걸 밤새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이러한 독서를 하면 효과가 3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입학 이후에 공부 종소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직접 경험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보통 독서라고 하면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어른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미취학 시기는 직관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이 나와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체험의 효과가 되는 거죠. 뭐 어릴 때 다양한 체험이 너무 중요하다 해서 이것저것 많이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건 다양한 책을 읽어주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직접 경험의 효과를 갖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 공감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엄마가 실감나게 읽어주죠. 그리고 매번 동화책 안에 어떤 등장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등장인물이 대화도 하고 행동도 하고 어떤 사건도 일으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엄마가 읽어주는 실감나는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돼요. 이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되어야 이제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형성할 수 있죠.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어떤 행동들, 판단들을 통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훈육을 통해서 윤리적인 기준을 알려주는 방법도 많이 쓰지만 그러한 부분은 일정한 저항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동화책을 통해서 등장인물과 스토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윤리 기준들은 저항을 갖지 않죠. 판단하고 이럴 땐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런 건 나쁜 거구나, 이런 건 좋은 거구나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공감력도 형성할 수 있고 어떤 도덕 윤리적인 기준도 형성할 수 있고, 이게 결국 초등 입학 이후에 대인 관계력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아이들은 그걸 바탕으로 친구 관계가 좋은 것은 그냥 기초로 깔고 가고요.
어떤 학교에서 주어지는 활동들에 있어서 이제 리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리더도 그냥, 리더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제 선한 리더형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독서, 엄마가 미취학 전에 읽어주는 독서가 이렇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고요. 공부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휘력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책을 읽어주면 당연히 어휘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유념하실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어휘력이라는 게 혼자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그래서 그 문장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틀을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이제 어휘력이 됩니다. 이 어휘력이라는 게 사실 만 2세 정도까지만 해도 이미 400단어의 차이를 갖고 온다고 해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줬느냐에 따라 이미 400단어가 차이가 있죠. 어른에게 이 400단어는 뭐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못 느껴요. 하지만 만 2세의 아이에게는 그 400단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400개나 더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0개의 차이에서 계속 책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초등 입학 전에 이미 몇천 단어 이상의 어휘력이 차이가 난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초등학교에 올라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저학년 선생님들은 최대한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 주셔요. 그래도 드문드문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 중학년, 고학년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들이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미 3살부터 충분히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는 걸 생활화한 아이들은 그 어휘력을 바탕으로 수업 내용이 재미있고 이해가 된 채로 잘 따라가죠.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업 중에 질문도 잘하게 되고 집중하는 모습도 보이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취학 시기에 이미 이렇게 친절한 어른이 있고 누군가가 실감나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면 그 아이는 공부 정서감이 형성됐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 시기를 놓쳤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라도 공부 정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